그 사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수는 업둥이로 자라 평생 맞고 갇혀 살았습니다. 참판 부부는 복순을 팔아넘기려 하고 그녀의 손가락 뼈를 다 부러뜨렸습니다. 그때 모두가 바보라 부르던 벙어리 머슴이 복순을 업고 산을 넘습니다. 사냥개와 추노꾼이 뒤쫓는 절벽 끝에서 그는 포효합니다. 오늘은 그 수뇌부가 어떻게 심판으로 바뀌는지 마지막까지 데려가겠습니다. 강원도 정선 깊은 산골, 최참판 댁의 부엌방에 20살 복순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간방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주워 키운 업둥이였던 복순의 두 손은 독한 염료로 시퍼렇게 물들어 있었고 손톱은 빠지고 또 빠져 손가락 끝이 핏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복순은 밤을 새워 홍씨 부인의 친딸 혼수품으로 쓸 비단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금빛이 은은하게 도는 신비한 붉은색. 복순은 뒷산 꼭두선이 뿌리를 캐어 삭히고 또 삭혀 달빛 아래에서만 보이는 특별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 완성한 비단은 햇살을 받으니 금빛이 번쩍이며 각도에 따라 주홍빛, 자줏빛이 일렁이는 천상의 옷감이었습니다. 널리는 손으로 비단을 들고 안채로 향한 복순. 최참판과 홍씨 부인 앞에 조심스레 비단을 펼쳐 보이자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칭찬을. 그러나 홍씨 부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이놈의 천한 것이 감히 어디에 손을 대었단 말이냐. 우리 딸아이 혼수의 업둥이 손때가 묻으면 부정타지 않겠느냐. 홍씨 부인이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복순의 손등이 찢어지고 손가락이 꺾이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마님. 제발. 입 닥쳐. 내 주제에 이런 신비한 색을 어찌 만들어낸 거냐? 최참판이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진정하시오. 손을 너무 상하게 하면 앞으로 비단을 못 짜지 않소. 최참판이 비단을 살피며 탐욕으로 눈을 번득였습니다. 이 비단, 궁궐에 진상하면 윗분들이 좋아하겠군. 홍씨 부인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연의 입막음을 하시오. 이 색을 만드는 비법을 저것이 입을 놀려 대면 안 되지 않겠소? 홍씨 부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전연을 팔지요. 아주 먼 곳으로. 복순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최참판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북쪽 산골의 나병마을의 늙은 한약방 주인이 첩을 구한다더군. 저것을 넘기면 제법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게요. 나병 환자 마을. 그곳은 산 사람이 들어가면 썩어 나온다는 곳이었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최참판 내외는 복순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에 당장 사람을 보내지요. 그날 밤까지 복순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반나절이었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겨우 부엌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서진 손가락을 부여잡고 눈물을 삼키는데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덩치 큰 사내의 그림자. 최참판 댁의 벙어리 머슴 귀동이었습니다.
평소 바보처럼 빙긋빙긋 웃기만 하던 귀동이 처음 보는 진지한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귀동이 최참판 내외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도우려 한다는 것을. 귀동은 복순에게 다가와 그녀의 부서진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말 없는 위로였으나 그 온기는 복순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밤중 사경이 지날 무렵, 귀동이 복순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복순의 보따리를 집어들고 그녀를 번쩍 들쳐 업었습니다. 귀동은 마치 산짐승처럼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최참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망쳤다. 업둥이와 벙어리 머슴이 도망쳤다. 추노꾼 5명과 사냥개 3마리가 그들을 쫓았습니다. 귀동은 산속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이 팔을 긁어도, 바위에 발이 찍혀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귀동은 절벽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앞은 까마득한 낭떠러지, 뒤에서는 추노꾼들이 횃불을 들고 포위했습니다. 꼼짝 마라. 내 놈들 어디로 도망갈 셈이냐. 추노꾼이 칼을 빼어들려는 순간 구름에 가려져 있던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이 귀동을 비추는 순간 복순은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귀동의 눈동자가 샛노란 호박색으로 변하고 손톱이 짐승의 발톱처럼 자라나며 송곳니가 드러났습니다. 크앙!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추노꾼들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또 도깨비다. 사냥개들은 오줌을 지리며 달아났습니다. 귀동은 복순을 품에 안은 채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들의 몸이 검은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물 속 깊은 곳에서 귀동은 복순을 안고 물살을 헤쳤습니다. 한참을 떠내려간 끝에 2 사람은 강 하류 갈대밭에 쓰러졌습니다. 귀동아, 귀동아. 귀동이 천천히 눈을 뜨고 평소처럼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복순은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귀동은 말없이 복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마을. 복순은 귀동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귀동아, 내가 꼭 너를 지켜줄 게다. 내가 날 살렸으니 이젠 내가 너를 먹여 살릴 차례야. 낯선 마을 평창 읍내. 복순과 귀동은 마을 어기거지 움막에 몸을 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벙어리 사내와 손이 시퍼렇게 물든 여인을 수군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귀동이 쓰러졌습니다. 복순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귀동아, 정신 차려, 제발. 복순은 벌떡 일어나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 구석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썩은 칠덩굴, 실패작 무명, 숯가루 자루. 이걸로 할 수 있어. 복순은 밤새 썩은 칠덩굴을 삭히고 숯가루를 섞고 뒷산에 달빛 이끼를 더했습니다. 새벽녘 무명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펼치자 무명이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반딧불이가 깃든 듯한 신비한 옷감이었습니다. 됐어. 드디어 됐어. 복수는 작은 조끼를 만들어 장터로 나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옷감이냐? 밤에 빛나는 무명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다니실 때 입으시면 발밑이 환히 보입니다. 보부상 어르신들께서 밤길 다니실 때 유용하실 겁니다. 값은 보통 무명의 3배만 받겠습니다. 노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복수는 노인을 장터 구석의 어두운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조끼를 펼치자 조끼가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대체. 노인은 즉시 조끼를 샀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밤길을 다니는 보부상들, 밤눈이 어두운 노인들, 심지어 밤에 사냥을 나가는 포수들까지 복순을 찾아왔습니다. 그 도깨비 옷감이라는 게 어디 있소? 나도 하나 사겠소. 지난번 밤길에 호랑이를 만날 뻔했는데 그 옷을 입으면 호랑이도 피해 간다지 않소. 도깨비 옷감을 입으면 밤길에 귀신도 안 붙는다던데. 복수는 밤낮으로 염색솥 앞을 지켰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고 복순의 손은 다시 쪽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복순과 귀동은 제법 돈을 모았습니다. 거지 움막을 벗어나 작은 초가집을 얻었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순이 귀동에게 따끈한 밥상을 차려주자 귀동은 빙긋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귀동아, 이제 우리는 남의 집종이 아니야. 우리가 주인이야. 귀동이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밤빛 염색방은 장터에서 가장 번성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최참판과 홍씨 부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복순아. 아니, 도망노비라고 불러야 하나? 최참판이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것들을 결박하라. 귀동이 복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홍씨 부인이 복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 집에서 배운 염색 기술로 네가 장사를 해? 포졸들이 복순의 돈괴를 압수하고 염색솥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복순이 만든 무명들이 진흙탕에 뒹굴었습니다. 안 돼, 제발.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홍씨 부인이 복순의 머리채를 낚아채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귀동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귀동이 홍씨 부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칼을 빼어 귀동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붉은 피가 옷을 적셨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귀동의 상처를 비추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샛노란 호박색으로 변했습니다. 손톱이 발톱으로 자라나고 송곳니가 드러났습니다. 또 도깨비다. 저놈이 도깨비로 변했다. 귀동이 포효했습니다. 크앙!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가게를 뒤흔들었습니다. 귀동은 홍씨 부인을 허공으로 집어던지고 포졸들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최참판에게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최참판이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귀동의 발톱이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살려주오, 제발. 복순이 귀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귀동아, 안 돼.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게 돼. 귀동의 호박색 눈동자가 복순을 향했습니다. 복순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귀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귀동아, 제발 정신 차려. 귀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호박색 눈동자 속에서 천천히 사람의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노란 눈빛이 빛났습니다. 호랑이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호랑이 떼가 가게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완전히 넋이 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홍씨 부인은 기절했고 최참판은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호랑이들이 일제히 귀동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왕에게 절을 올리듯. 복순은 깨달았습니다. 귀동은 산군, 호랑이 왕의 후예였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귀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귀동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었고 그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귀동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진정해. 귀동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발톱이 돋아 있었지만 복순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웠습니다. 복순은 귀동을 안심시킨 뒤 천천히 최참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순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쌓인 분노와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순은 가게 구석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염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참판 댁에서 만들었던 바로 그 꼭두선이 염료였습니다. 참판 어른, 이 염료는 특별합니다. 한 번 묻으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복순은 항아리를 들어 최참판의 얼굴에 붉은 염료를 끼얹었습니다. 홍씨 부인과 포졸들의 얼굴에도 염료를 뿌렸습니다. 마님, 이것이 바로 마님께서 그토록 탐냈던 제 기술입니다. 이제 평생 이 붉은 낙인을 얼굴에 지니고 사십시오. 당신들의 탐욕처럼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홍씨 부인이 거울을 보고 기절할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붉은 귀신처럼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안 돼. 내 얼굴을 돌려놔. 귀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라. 이 마을에서. 썩 꺼져라. 호랑이들이 최참판 일행을 가게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들은 알몸에 얼굴이 붉게 물든 채 호랑이들에게 쫓겨 마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으악, 물지 마, 제발. 살려주오. 다시는 안 올게요. 최참판과 홍씨 부인의 비명이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고 그들의 추태를 목격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물든 알몸의 양반 부부가 호랑이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모습은 금세 온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호랑이들은 그들을 마을 경계 밖까지 쫓아낸 뒤 다시 귀동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귀동이 호랑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자 호랑이들은 기분 좋다는 듯 그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가게 안에 남아 귀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귀동의 눈빛이 서서히 사람의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발톱도 사라지고 송곳니도 제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귀동은 다시 평범한 사내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나 칼에 베인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귀동아. 복순이 달려가 귀동을 부축했습니다. 귀동이 복순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다쳤어. 귀동이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은 귀동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약초를 구해와 상처에 바르고 천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귀동은 복순의 손길을 느끼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복순아. 너만 무사하면 돼.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순이 귀동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복순아. 무섭지 않아?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 넌 날 지켜줬어. 내가 사람이든 호랑이든 넌 내 편이야. 귀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귀동아.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이제. 며칠 후 새로 부임한 사또가 복순과 귀동을 불러들였습니다. 최참판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이미 상부에 보고되었소. 그는 뇌물을 주고 벼슬을 샀으며 양민을 억압하고 노비를 학대한 죄가 명백하오. 조정에서는 그의 벼슬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소. 복순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와 귀동은 아무 죄가 없소. 오히려 악인을 응징한 의로운 행동이라 하겠소. 이에 나는 그대들에게 면천의 은혜를 내리고자 하오. 이제 그대들은 자유의 몸이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귀동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면천 문서에는 복순과 귀동이 더 이상 천민이 아니라 양인의 신분을 얻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은 문서를 받아들고 귀동을 돌아보았습니다. 귀동이 빙긋 웃으며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순의 염색 기술은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녀가 만드는 옷감은 단순히 아름다운 색깔을 넘어서 각각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밤에 빛나는 도깨비 옷감은 여행자들에게, 붉은 혼인 비단은 새색시들에게, 쪽빛 명주는 선비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복순은 마을에 큰 염색방을 열었습니다. 산군 염색방이라는 이름을 달았고 그곳에서는 버려진 풀과 재료로 가장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내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복순은 혼자 그 기술을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처자들을 불러 모아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귀동은 빗산으로 올라가 호랑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순은 그런 귀동을 이해했습니다. 복순과 귀동은 혼인을 올렸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닮아 색을 보는 눈이 밝았고 아버지를 닮아 힘이 셌습니다. 최참판과 홍씨 부인은 얼굴에 붉은 낙인 때문에 어느 마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 어귀를 떠돌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복순과 귀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복순은 마당 평상에 앉아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멈, 할아버지는 왜 말을 잘 안 해? 내 할아버지는 입이 무거운 게 아니란다.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커서 가슴에 담아두느라 그런 거야. 손주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귀동이 장작을 패다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호랑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멈이 너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옛날 옛적 한 처자가 있었는데 마당 구석에서는 쪽빛 염료가 담긴 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저 멀리 산 너머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조용히 울부짖었습니다. 복순과 귀동 버려진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 여인과 그녀를 평생 지킨 호랑이 신랑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됩니다.